안녕하세요. 9월 10일 수요일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9월 10일 수업과 12월 10일 수업은 우리가 이제 실시간 수업이 아니고 이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미 앞에 추정에 관계되는 구간 추정에 대한 유도 동영상을 올렸으니 그 동영상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공지는 50분짜리 동영상을 3개 만들어서 150분으로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 동영상이 조금 길어가지고 동영상이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는 이제 녹음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구간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일반 통계학 과목, 그러니까 학부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게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수업 분량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 만약에 통계학 수업이었다면 예를 들면 X가 어떤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이 모집단의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뮤가 궁금해서, 즉 모평균이 궁금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으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것을 많이 뽑으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아는데, 센트럴 리미티드 시어리는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냐면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고 분산은 모분산을 따르기는 하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즉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좀 뾰족한 분포를 보일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수로 생각을 하는 모평균 뮤하고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은 누구의 모평균과 누구의 모분산이냐면 원래 데이터의 모평균과 원래 데이터의 모분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이것을 알고 있죠.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티드 시어리라는 것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원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많이 안 뽑아도 표본 평균의 분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고요. 원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하고 분산이 존재를 하면 많이 뽑으면 근사적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수로 삼고 있는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은 원 데이터의 모평균과 모분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게 디스크리트 버전의 데이터고 컨티뉴어스 버전의 데이터라면, 디스크리트 버전이었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요러저러한 분포이고, 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분포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분포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평균하고 분산들을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학기짜리 수업이었으면은 모집단이 얘는 이제 모집단은 노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아니면 모집단이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아니면 모집단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디스트리뷰션이었을 텐데, 그 디스트리뷰션이랑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에 대한 계산식은 있거든요, 모든 분포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학기짜리 수업이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다 일일이 유도를 했을 거예요. 특히 모 비율의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평균하고 분산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냥 쑥쑥 훑고 넘어온 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티스틱스 책을 찾아보시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충학습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저하고 대면 수업일 때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면 뭐 메일을 답을 일일이 해주기 힘들어서, 어쨌든 그래서 책들을 찾아보면 다 있으시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죠.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전에 이번 수업은 우리가 하이퍼세시스 테스트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스킬,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가설 검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우리의
임상 통계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임상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좀 생각하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기 전에 이제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하고자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표본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통계량의 분포인 표집 분포. 근데 표본의 분포는 한 세트짜리 표본에 대한 분포이고 표집 분포라는 건 여러 번 해본 세트의 표본들에서 나온 통계량의 분포라고 분명히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표집 분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또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집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이제 뭐 이렇고요. 자, 한편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가 확률 분포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확률 분포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많이 뽑은 거 말고요. 여러 번 뽑은 것을 확률 분포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개념상. 한편 우리가 모집단에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모수라고 하면 그것을 추론하려면은 그걸 통계적 추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모수를 통계적 추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모수 중에서도 궁금한 게 모집단한테 궁금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한테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모 평균이 궁금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을 추론하죠. 모분산이 궁금해. 그러면 표본 분산으로 그 모분산을 추론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모수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값이라면 표본에서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좋은 점 추정량이라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 추정량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추론 통계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사이트는 우리 임상 통계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임상 통계 앞부분 이제 임상 통계라는 거는 임상시험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제가 첫 시간에도 수업을 이야기를 했지만 임상 통계는 앞부분 그 시험 디자인할 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뒷부분 데이터가 다 모이고 난 다음에 분석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인사이트, 지금 배우는 개념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임상 통계의 앞부분인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좋은 점 추정량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비편향성, 일치성, 효율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들을 일일이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나 보죠. 비편향성이라는 것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아짐, 즉 편향의 크기가 0, 뭐 이런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또는 추정값은 항상 틀린 값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틀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어서 모두 다 알 수도 있죠. 효율성이라는 거는 추정량의 분산이 적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점 추정량의 값이 모수에 근접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앞부분의 기본적인 거를 개념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 개씩 설명을 할게요. 비편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신장을 알고 싶어. 근데 남성들 중에 성인 중에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린 애들은 굉장히 키가 작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100명의 표본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100명의 표본을 내가 잘 아는 남자 100명이 있는 거야. 누구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집 막내 그 남자니까 이제 걔 친구들 100명을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표본은 어디서 뽑히냐면 여기서 표본이 뽑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표본을 뽑으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140cm 정도 될걸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모집단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표본 샘플링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에서만 편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런 편향성이잖아요. 이것을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를 세타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라는 건 모집단에서 궁금한 거잖아. 모 평균
모평균이 될 수도 있고 모분산이 될 수도 있고 모비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값이죠. 근데 그 관심 모수를 몰라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표본에서 추정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모수를 세타라고 부르면 표본에서 계산하는 추정량을 세타 햇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조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표집 오차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정량의 표집 오차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추정량이 계산이 됐는데 10만 아는 값인 모수의 값이 있을 텐데 그것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표집 오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뭘 더하고 뭘 좀 빼고 싶으면 똑같은 거 더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 햇이라는 거를 빼고 더할게요. 근데 이 세타 햇의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expected value E, 즉 기대값은 뭐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냐면 말하자면 일종의 평균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식이 말하는 이 텀이 말하는 걸 한번 볼까요? 추정량 세타 햇의 expected valu래요. 근데 세타 햇이 한 개만 있어도 사실은 expected value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균이라는 개념은 뭐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추정량은 어떤 것이냐? 추정량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을 때 표본을 한 세트만 뽑으면은 추정량이 분포식이나 존재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평균이 궁금했는데 표본 평균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날 드는 예처럼.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샘플을 한 세트를 뽑았어요. 표본을 한 세트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표본 평균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expected value까지 식이나 구할 만한 애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세트를 뽑은 거죠. 즉 여기에서도 추정량을 계산을 세타 햇이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서도 추정량을 세타 햇이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서도 추정량을 세타 햇이라고 계산을 막 하면 얘네들이 여러 개의 값이니까 expected value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죠? 즉 세타 햇의 expected value가 뜻하는 말은 뭐냐면은 샘플을 이미 여러 세트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샘플을 한 세트만 뽑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샘플을 한 세트만 뽑는데 한 세트만 뽑는데 여러 번 뽑은 건 누가 책임지냐면 분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뽑는 것을 책임진 분포에서 내가 딱 한 번 뽑은 내 샘플의 위치에 따라서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정량의 표집 오차라는 것은 세타 햇 빼기 세타라는 사실은 뭐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없는 세타 햇의 expected value를 빼주면은 더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이 꼴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세타 햇 빼기 세타 햇의 expected value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타 햇의 expected value 빼기 세타 모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바이어스, 통계적인 편향, 통계적인 편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스태티시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향, 편이라는 것은 무조건 통계적 바이어스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임상 시험에서는 편향이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편향 하고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그 원서에서는 그러니까 뉘앙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혹은 임상시험에서 통계에서 벌어지는 편향 말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향에 대해서는 operational bia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임상시험에서의 편향하고 통계에서 편향하고 임상시험에서 이야기하는 편의는 일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expected value 빼기 세타 햇 빼기 expected value 이렇게 하면 이 세타 햇은 지금 뭐냐면은 표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추정량이잖아요. 이거 빼기 그 다음에 추정량들의 평균 expected value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변동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저기 누구죠?
표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편향 한번 볼까요? 바이어스는 일단 세타에서 expected value가 들어가니까 표본을 한 세트만 뽑는 건 개념은 아니고 되게 여러 세트 뽑는 개념이잖아요. 이것과 그 다음에 모수 세타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사실은 우리가 모수를 모르잖아.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를 떠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서 expected value는 계산이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편향 혹은 편의, 영어로는 statistical bias라고 불리우는 이 값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법은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확률 표본 추출을 하면 항상 비편향 추정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그래, 나는 대한민국 뭐 예를 들어 성인 여성은 키가 170 이하만 되도록 만들겠어. 이러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히 확률적으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무작위로 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심플이라는 것은 어떤 채택될 확률이 이꼴 모든 그 데이터들이 이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세상이 랜덤하게 이루어져 있는 만큼 표본 추출도 랜덤하게 확률 추출을 하면 비편향 추정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 그러면 엄청 쉽죠. 왜냐하면 되는 대로 확률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무작위로 혹은 임의로 이렇게 뽑으면은 비편향 추정량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표본 조사론이 원래 한 학기짜리 과목인데 우리 한 20분 설명했나요? 그 표본 조사론 그 설명할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 표본 추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을 이제 랜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성인 남성들이 쓰는 용돈을 알아보고 싶어서 뭐 서울대 입구역에 서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막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균 용돈 얼마나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확률 추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성인 남성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확률 추출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따라서 생각보다 비편향 추정량을 구현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심지어 임상 통계는 데이터의 비편향 추정량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생각하는 목표 모집단이죠. 세상에 있는 고혈압 환자들은 누구라도 이 약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약을 개발하지만 실제로 표집 모집단은 어떻게 되냐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정 제외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80살 넘은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아한테는 안 먹이고, 뭐 여태까지 무슨 약을 먹었던 사람한테는 또 이 약을 안 먹이고, 이러면서 표집 모집단이 있어요. 목표 모집단하고 표집을 할 수 있는 모집단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집 모집단이 우리가 프로토콜 상에 결정이 되어서 표집 모집단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 이 표집 모집단에서나마 심플 랜덤 하게 우리가 표본 추출을 샘플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임상시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먼저 계약이 가능한 센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시험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큰 대학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 존재 있는 큰 대학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센터를 지정했을 때부터 확률 추출은 물 건너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는 이미 조금 힘들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는 확률 추출을 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무작위 배정, 그러니까 그 랜더미제이션, 무작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드라는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편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것은 편향이, 얘가 지금 편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 이것이 이꼴 제로인 게 비편향일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 햇의 expected value가 세타와 같으면은 우리가 그 세타 햇은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볼게요. 모집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에 모집단에 모르는 게 세타인데 우리가 표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세타 해시잖아요. 근데 한 번 해서 세타가 세타 해시 세타로 가기로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한 번 해서 이게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근데 expected value를 계산했다는 거는 되게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하면은 세타 해시 세타로 갈 것으로 기대되면 우리가 그것을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평균에 대해서 궁금하면 표본 평균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는 평균도 있지만 중위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드라고 불리우는 최빈값도 있단 말이에요. 평균은 시메트릭한 데이터에서는 자료의 중심을 잘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스큐니스가 긴 이런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런 아웃라이어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즉 평균이 어떤 데이터의 중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런 극단값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요? 중위수를 계산을 해서 자료의 중심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평균이 궁금한데 표본 평균 말고 그러면 표본 중위수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 되냐 싶지만 사실 표본 중위수 또한 대칭 분포에 있어서 모평균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평균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 모 비율에 대해서는 표본 비율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비편향 추정량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최소 분산을 이루기 때문에 엄청 좋은 추정량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 사실은 이제 분산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분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분산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 빼기 이거 이렇게 이제 빼면은 이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지 않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한 개가 표본 평균이든 아니면 모평균이든 데이터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된단 너무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 서메이션을 해요. 근데 표본 평균의 개념 때문에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은 이꼴 제로 나오잖아요. 수학에서 이제 영방지위원회는 누구냐면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데이터가 떨어진 정도가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00개야. 10,000개면 너무 숫자가 클 거고 데이터가 10개야. 그러면 숫자가 너무 작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즉 표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유니트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분산을 계산을 할 때는 모분산은 사실은 데이터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게 모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표본 분산은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주는데 빼기 1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석에도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빼기 1을 나누어 주는 이유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므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한다. 이러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뭐 스태티스틱스를 배우든지 아니면은 뉴메리컬 스태티스틱스를 배우든지 뭐 어쨌든 통계에 대해서 뭘 좀 배우면은 이게 이제 왜 n-1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n으로 나눌 수도 있어. 만약에 n이 엄청 크면은 n이나 n-1이나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n-1로 나누는 이유는 n으로 나누면은 그 식이 막 있거든요. 증명식이 있는데 n으로 나누면 편향 추정량이 되고 n-1로 나누면 비편향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내용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편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좋은 점 추정량의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효율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이피션시를 달성했다 이러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뭐 이런 게 이제 경제에서 이피션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통계에서는 효율성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통계에서 효율성을 달성을 하려면은요 돈이 많이 들어. 경제에서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돈이 작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피션시를 그 통계에서 말하는 이피션시라는 건 뭐냐면 추정량이 분산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추정량이 분산이 작다는 뜻에서 이미 추정량이 종류가 되게 많아. 이 종류가 아니고 이미 추정량이 많아. 이 말이 무슨 냐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 여러 개의 추정량을 계산을 했어. 이렇게 해서 분산을 작게 내면 그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식도 한번 보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냥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배우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추정량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냐면 표본에서 계산한 값이잖아요. 추정량이라는 결국 표본에서 이거는 맨날 어떻게 올리는 추정량이라는 것은 표본에서 계산하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예를 들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에서 계산한 A의 분산은 늘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뽑힐 확률이 높고 여기서는 데이터가 작으니까 뽑힐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분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만 뽑을 때는 이렇게 생겼지만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분산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분산이 이렇게 뾰족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학에서 이피션시가 있다는 것은 추정량의 작은 분산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 보라색보다 초록색이 분산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추정량의 분산을 줄일 수 있어요. 즉 통계학에서 효율성을 달성을 하려면 추정량의 분산을 작게 하려면 뭘 하냐면 표본을 많이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어떤 그 모수에 대해서 추정량을 찾을 때 비편향 추정량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편향 추정량을 포기한다기보다 일부 좀 일부 포기하고 우리가 효율성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걸 볼까요? 얘는 데이터가 어디로 모여있지 않잖아. 그지? 모여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산도 되게 어디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오물조물 모여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그래서 얘는 비편향성과 효율성을 달성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이게 다른 데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비편향하지 않아. 편향해. 그지? 그렇지만 이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분산이 작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막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타겟에 가까이 있으니까 비편향하죠. 여기 볼까요? 타겟과 굉장히 멀어서 얘는 편향해요. 그런데 흩어져 있기도 해.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추정량은 뭐냐? 최고로 제일 좋은 추정량은 뭐냐면은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라는 걸 우리가 좋아해요. 근데 일치 추정량은 이루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을 우리가 제일 좋은 추정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비편향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편향 추정량을 찾고 그 중에서 분산이 최소가 되는 추정량을 찾는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비편향 추정량을 찾는 걸 포기하고 그 효율적인 추정량을 찾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좀 어드밴스드된 통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한편 예를 한번 볼까요? 표본 평균하고 표본 중앙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평균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값이 분산이 더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야. 따라서 모평균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
추정량이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평균이 궁금하면은 표본 평균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cipal Theory of Calculus처럼 미적분학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는 Central Limited Theory가 제일 중요한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Central Limited Theory는 렘마가 있어. 렘마가 뭐냐면은 무슨 정리가 있으면은 theory가 있으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겠죠. 설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theory가 있으면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theory를 증명하기 위한 사전 증명으로서 렘마라는 게 있거든요. 중심극한 정리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얘는 증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과목은 그런 거 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냥 언급만 해요. 그 증명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큰 숫자의 법칙, 대수의 법칙, large numbers theory가 대수의 법칙이 우리가 이제 주로 쓰거든요. 근데 대수의 법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뭘 뜻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consistency, 일치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추정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모든 추정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 엄청 쉬운 개념이야. 모평균이 막 이렇게 있어요. 모평균은 뭐가 있기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표본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뽑았어. 그러면은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 되게 멀겠지. 근데 예를 들어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000개야.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 만 개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모집단이 10,000개야. 거기에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10개의 샘플이면은 좀 멀 수도 있겠죠. 100개면은 좀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9,999개의 샘플이면은 거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수의 법칙인 거예요. 엄청 쉽죠. 그럼 대수의 법칙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있잖아, 수학에서 입실론이라는 거는 모든 숫자를 다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용어 중에 이것은 모든, for all. 근데 얘는 거기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따라선 거는 알 거고요. 얘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such that. 이제 요 정도 용어는 좀 알아두면 이제 제가 많이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한 대수의 법칙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수학에서 왜 입실론, 델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입실론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모든 숫자를 다 뜻하기는 해. 근데 especially 특별하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표본 평균이 있어. 얘가 표본 평균이잖아요. 근데 표본 평균이 이게 n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여러 개의 샘플에 표본 평균이 있는 거예요. 여러 세트의 샘플에 표본 평균이 있겠죠. 자, 이 표본 평균이 있어요. 이 표본 평균과 그 다음에 모평균의 차이가 어떤 숫자보다 커질 확률은 n이 되게 커짐에 따라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이 뜻은 n이 되게 커지면 얘하고 얘는 거의 똑같다. 확률 1로서 똑같다. 이것이 이제 지금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이 대수의 법칙이 평균에 대한 이야기라면 consistency는 그냥 just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추정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되게 커지면 일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n이 되게 커져,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본이 되게 커져, 그러면은 probability 추정량하고 그 다음에 모수가 서로 같아질 확률은 거의 1로 간다. 이게 이제 이 뜻인 거예요. 혹은 달라질 확률은 거의 0으로 간다. 이런 거죠. 일치성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마나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모집단에 대해서 뭐가 되게 궁금해. 무슨 모수가 궁금해. 모집단에 대해서 무슨 모수가 궁금할 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계산하는 점 추정량을 어떤 어떤 애를 점추정량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비편향하고 바이어스가 없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이피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가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점추정량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을 몰라, 표본 평균.
모표준 편차를 몰라 표본 표준 편차, 모분산을 몰라 표본 분산, 모비율을 몰라 표본 비율, 이런 애들이 좋은 점추정량인데 요거는 그냥 원래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보다 좀 더 복잡한 통계적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요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은 표본 분산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표본 분산이 n-1로 나누는 게 되게 이상하니까 n으로 나누면 어떠냐면 n이 되게 커지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값이니까 괜찮은데 수리 통계적으로는 얘는 어떠냐면은 최소 분산 추정량이 아니고 불편 추정량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얘하고 얘 모두 최소 분산 추정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얘는 비편향 추정량이고 얘는 편향 추정량이다. 이제 이런 거죠. 자, 모비율에 대한 추정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약에 그 수업 자료를 만들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앞부분에 원래 그 지난 동영상에서 수업한 그 앞부분이 첫날 다 끝낼 내용이었잖아 라고 이제 원대한 꿈을 품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면 일주일에 텀이 있으니까 그냥 리뷰 삼아 한번 설명을 하려고 이 내용을 다 넣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구간 추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 내용은 지난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설이 너무 길었고 이제 하이퍼세시스 테스트에 대해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가설 검정은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과목은 앞부분에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임상통계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의뢰받았을 때부터 이 수업을 개설할 때부터 이제 통계를 거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근데 이제 통계를 거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일단 기초 통계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난 파라메트릭 메소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과목 한 3년 배워야 되잖아요. 석사는 2년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앞부분에 지금 빨리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안 가르칠 수 없어서 일단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가설 검정의 단계를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 즉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검정의 유의 수준이라는 알파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해서 귀무 가설에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P 값이나 혹은 기각력을 결정을 해서 가설을 우리가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설 검정의 단계를 여기다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런 내용을 나누어 놓은 거는 뭐 이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아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뭐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임상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 수업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굉장히 상식적이고 다 잘 아는 내용이지, 그렇지만 임상 통계적으로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원래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가설은 뭔지, 유의 수준이 뭔지, 그 다음에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게 뭔지, P 값이 뭔지, 기각력이 뭔지 한 개 한 개 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잘 알다시피 귀무 가설이라는 것은 혹은 대립 가설이라는 것은, 귀무 가설은 항상 H0라고 쓰고요. 널 하이퍼세시스는 H0라고 쓰고요. 얼터네이티브 하이퍼세시스 대립 가설은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0하고 이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H1이라고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그 데피니션 상에서 정의 상에서 귀무가설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이론이나 혹은 경험적으로 참이라고 믿어지지만 우리가 검증돼야 하는 가설을 말하고요. 데피니션 상에서 대립가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 경우 참이라고 믿어지는 가설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통계에서 귀무가설이 뭔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설 검정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임상 통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약이 있어. 근데 그 약을 그 약보다 내 약이 더 좋아. 이걸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혹은 아무 약도 안 쓰는 것보다 내 약이 훨씬 더 좋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가설은 지금 이 얘기에서는 뭐예요? 내 약이 좋아예요. 따라서 대립 가설은요. null hypothesis는 우리에게는 내 약이 좋아해요. 그러면 내 약이 좋은 것도 종류가 있을 거잖아. 내 약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약의 지속 시간이 5시간보다 크다던가 약효가 5보다 크다던가 혹은 약이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누구죠? 그 부작용이 3보다 작다던가 이게 이제 내 약이 좋은 거잖아요. 자, 그 한편 귀무가설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거야. 귀무가설 널 하이퍼세시스는 내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약이 좋다던가 혹은 옛날에 쓰던 약이 약효가 있다던가 혹은 옛날에 쓰던 약이 뭐 부작용이 적다던가 뭐 이런 혹은 위약이 효과가 있다던가 이런 거를 버리고 싶은 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학기 말이 되면 대부분의 우리의 귀무가설은 not equal 가설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귀무가설은 옛날의 약의 약효는 3보다 작았는데 내 약은 해봤더니 약효가 3보다 커. 이게 이제 H0가 얘고 그다음에 H1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 좋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말에 다가가면 우리가 not equal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설명의 편의와 도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통계적 개념의 편의의 도입하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귀무 가설을 equal 가설로 일단 둘게요. 그러면은 귀무와 대립은 내가 채택하고 싶은 것으로서 not equal. not equal도 종류가 많잖아요. 크다던가 작다던가 아니라던가. 그 다음에 귀무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으로서 equal 가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도시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임상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보통 이제 뭐 이건 잠깐 여담인데 우리가 통계학자로서 일을 할 때 임상 통계학자로서 일을 할 때 보통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회의를 시작을 하면 요즘은 뭐 이제 제약회사들이 다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학회나 이런 데랑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회의를 가면 한 3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앞부분은 다 아무 내용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내용도 아닌 얘기를 설명을 해요. 뭐 이 약이 뭐 어떻게 개발이 됐고 뭐 이게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하자면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숫자로 계량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이라는 거니까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 어린이들이겠지. 그러면 도대체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 디파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H0는 뭐고 H1은 뭐다 이렇게 있는데 H1은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부족이라는 걸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집단의 뮤는 운동 시간은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운동을 많이 하는 거라고 친다면은 내가 주장하는 H1은 3시간보다 작다 이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싶은 거는 아니야. 도시 애들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데 3시간 이상 운동해. 이걸 버리고 싶은 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런 개념의 도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걸 이꼴로 이제 두겠다는 거죠.
자, 한편 우리가 가설 검정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분학 있잖아. 미분학을 뭐라고 부르냐? 방향과 운동의 학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은 방향의 판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방향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다 됐어, 오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귀무가설이라는 거는 이제 모수를 특정한 값으로 일단 이꼴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임상통계에서는 내가 버리고 싶은 거야. 버리고 싶은 거.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 약은 약효가 5시간 이상이에요. 이러면은 왜 우리는 5시간 이상 약효가 가는 약을 개발을 했겠어요? 다른 약이 약효가 5시간 안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약은 5시간 이상 약효가 가, 이런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5시간보다는 5시간보다 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면은 여태까지는 5시간보다 작거나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버리고 이걸 채택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얘를 이꼴로 둔다는 거지. 여태까지 모든 약이 딱 약효가 5시간만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꼴로 이렇게 이제 두겠다는 거죠. 자, 한편 대립가설을 하는데 그러면 귀무가 지금 이꼴 가설이라면 대립은 약효가 5시간보다 많이 가, 혹은 부작용이 5개보다 작아, 혹은 나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꼴이면 무조건 난 그건 아니야, 반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하면은 이게 단측 검정이라고 불리는 건데 얘는 윗꼬리 검정이고요.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 하면 이거는 단측 검정인데 아랫꼬리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하고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도 작아서 다른 게 있고 커서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임상통계에서 귀무가설은 무엇이다,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 진짜 나는 통계를 한 개도 모르는데 임상시험 분야에 종사하고 싶어서 이 과목을 들어요. 혹은 난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앞으로 바이오 스태티스틱스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 과목을 들으시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에블바디 다 알고 있는 가설 검정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가설은 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50세 미만인 것 같아요. 모집단이 한 10만 명 있어. 10만 명을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100명을 조사를 하고 이제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H1은 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5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50세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H1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변되는 반대 방향에 있는 H0는 그냥 딱 뮤는 50세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모집단은 그 10,000명이에요. 지금 그 10만 명이라 그랬나요? 걔네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표본을 한 100개, 50개 추출을 했어요. 표본의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어. 표본의 표본 평균을 계산했는데 20세야. 그러면은 만약에 뮤가 50이라면은 표본 평균이 20인 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설 검정의 과정인데, 근데 여기서 하나 개입돼야 되는 거는 표본의 분포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세트만 딱 뽑지만 여러 세트를 뽑아서 많이 해본 분포는 누가 이야기를 해놨냐면 수학자랑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 번 해본 것에 대한 분포를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자,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긴 제일 볼록한 부분이 예를 들어 50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분포를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표본을 뽑아서 계산을 했거든. 표본을 뽑아서 계산을 했더니 어머, 내 표본의 표본 평균은 20이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여기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귀무를 기각하는 것,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의 되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이제 검정 통계량 이름 한번 봅시다.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량이라는 건데, 제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한테 뭘 계산만 하기만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스태티스틱
X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계량이라는 것은, 스태티스틱이라는 통계량이라는 것은 표본한테 뭘 계산하면 그거 다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쓰는 거는 다 통계량이에요. 근데 검정하려고 쓰는 통계량이라서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평균을 몰라. 그래서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Z였잖아요. 근데 시그마를 할 때 만약에 시그마를 몰라 그러면 T 값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뮤하고 영혼의 단짝이 누구예요? P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면 0과 1로 이루어진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평균이 P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로 가볼까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어떻다고 했어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저스트 검정 통계량이 아니라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귀무가설 어떻게 잡기로 했어요? H0는 뮤는 뭐야? 딱 뮤제로야 돼. H1은 아니야.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혹은 작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로 했으니 뮤는 항상 뮤제로여야 돼요. 원래 Z라는 값은 X바 마이너스 뮤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값이잖아요. 근데 귀무가설 하에잖아. 즉 뮤 대신에 뮤제로를 쓰겠대잖아. 그래서 가설에서 쓰는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이게 뮤제로라는 특별한 값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T 값도 원래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누구로 나눠줘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S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할 때 이 값이 T라는 값인데 우리는 이 스태티스틱을 이대로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귀무가설 하에서 쓰기로 했잖아요. 즉 뮤 대신에 뮤제로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뮤 대신에 뮤제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P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누구였죠? 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정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 P를 계산하는 Z값은 P바 마이너스 P에다가 원래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로 계산이 되었지만 분모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P 대신에 P바라는 누구를 사용을 하기로 했냐면은 P바라는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잖아. 따라서 이거 대신 P 대신에 P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검정 통계량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일반 통계하고 이 누구죠? 임상 통계에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검정 오류 테스트 에러에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이 내용이 사실은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1종 오류 알파하고 2종 오류 베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의는 조금 이따 제가 내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임상 통계적으로는 뭔가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에러가 갖고 있는 어떤 임상 통계적인 개념? 이게 사실은 임상 통계 전체에서 심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그 다음에 이 임상 통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제약사 혹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게 학습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정 오류라는 걸 원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 원래 잘 아는 상식으로 잘 아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워가지고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임상통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1종 오류라는 게 있고 2종 오류라는 게 있어요. 1종 오류는 항상 알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2종 오류는 항상 베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1종 오류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유의 수준 혹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1종 오류의 뜻은 H0가 사실일 때 H0를 버리는 확률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아까 우리 가설 설정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방향의 어떤 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이 대목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귀물을 H0를 뮤는 뮤0이다 대 H1을 뮤는 뮤0보다 크다고 이렇게 냈으면 지금 얘가 지금 누구냐면 모평균이 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표본 평균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을 할 때 뮤는 뮤제로라는 거는 꼭대기가 뮤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원래 임상 통계는 널 하이퍼세시스가 이꼴 하이퍼세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꼴로 하는 거는 이 분포를 픽스 시키기 위한 이유가 더 커요.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꼭대기가 뮤제로야. 그래서 H0는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어요. 이때 H1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뮤는 뮤제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꼭대기가 어쨌든 얘보다는 큰 방향에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는 H1은 내가 밝혀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그젝틀리 몰라. 지금 픽스 시킬 수 없어. 픽스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는 H0와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H0가 뮤는 뮤0이고 대 H1이 뮤는 뮤0보다 작다는 이런 그 가설 시스템은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H0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꼭대기가 뮤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그릴게요. H0는 뮤는 뮤0이다 이렇게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꼭대기가 여기 뮤제로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H1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뮤는 뮤제로보다 작대잖아.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꼭대기가 뮤제로보다 작은 방향에 있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래. 그래서 H1이 이렇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로는 여기 이 가설로는 우리는 방향을 이쪽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가설로는 우리는 방향을 이쪽 방향만 보는 거죠. 가끔 학생들 중에 학부가 필요한 문과야. 학부가 필요한 문과고 그 다음에 통계 과목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임상 통계 분야에서 바이오스태틱스가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학생들 중에서 제 과목을 들을 때 막 그럼 뭘 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여기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그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관심이 없다니까 거기는 안 보기로 한 거라니까. 처음에 가설 설정을 할 때부터 여기는 안 치기로 하고 여기만 치기로 하고 이건 안 보기로 한 거라니까. 처음에 가설 설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안 보기로 한 거라니까. 자, 그러면은 가설을 H0를 뮤는 뮤제로라고 했는데 H1이 뮤는 뮤제로가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H0를 이꼴 가설로 잡은 거는 픽스 시키기 위해서 분포 모형을 픽스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는 한데 꼭대기가 여기에 있어. 이게 지금 H0잖아요. 근데 H1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뮤는 어쨌든 뮤제로는 아니래. 근데 이제 디스트리뷰션은 노멀일 거거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은 뮤제로가 아닌데 꼭대기가 있대. 그럼 아닌 거는 뮤제로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도 H1이 존재를 하고 이 방향에서도 H1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쪽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알파를 한번 볼게요. 1.56 알파라는 건 뭐냐면은요. H0가 사실인데 H0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임상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H0를 그냥 얘예요. 뮤는 뮤제로야. 뭐 예를 들어 약효가 3시간 가 돼. 나는 아니야. 내 약 엄청 좋아서 내 약은 약효가 3시간 이상 가. 이런 가설을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H0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효는 여태까지 썼던 약의 약효가 딱 이그젝틀리 3이겠습니까? 많은 현재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꼴 가설로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뮤는 3이잖아요. 이렇게 두면 좋은 점은 H0라는 분포 모형이 픽스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H0는 3시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야, 내 약은 되게 좋아서 3시간보다 더 오래가. 그러니까 내 신약을 허가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 H1은 여기에 있고 내 꼭대기는 어쨌든 3보다는 커. 이게 지금 나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1.56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보겠습니다. 알파는 H0가 사실인데 H0를 버릴 확률이에요. 자, H0가 사실인 구간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얘네들 다 H0가 사실이죠. 우리 키 한번 볼까요? 키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봐요. 키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뤘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성인 남성의 키라고 해볼까요? 근데 성인 남성도 되게 작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성인 남성도 뭐 예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키가 한 2m 90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분들은 굉장히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분들도 다 키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참이기는 참이에요. 사람의 키로 참이기는 참인 거죠. 그죠? 즉 H0가 사실인 구간은 얘네들은 다 H0가 사실인 구간이에요. 그런데 H0를 버렸어. 왜? 진짜 안 나오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H0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니까 지금 요만큼만 보기로 했다니까. 요만큼만 보기로 했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방향에서는 진짜 안 벌어지는 일은 어디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벌어지는 애는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겠죠.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겠죠. 즉 H0가 사실인데, 즉 이 노란 형광펜 부분인데 H0를 버렸어. 왜 진짜 안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 확률은 이 아랫 넓이로 계산을 하고 얘를 알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제 1.56 알파 혹은 시그니피컨스 레벨 유의 수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임상 통계적으로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임상 통계적으로 우리는 신약을 개발한 개발사예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 개발사인데 우리 개발사에서는 예를 들어 돈을 한 100억 들여서 이 약의 약효가 3시간 이상 가는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쓰던 약이 있어요. 기존에 쓰던 약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효가 딱 3시간 가요. 자, 그런데 기존에 쓰던 약 대신에 우리 약을 채택해 주는 거는, 우리 약을 허가해 주는 거는 H1을 채택해 주는 건데, 우리 약을 허가해 준다는 거는 그래 너네가 100억 들여서 개발한 그 약을 시장에 팔도록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팔게 되면은 우리가 100억에 들여서 신약을 개발을 했으니까 그 라이센스 피리어드 기간 그 7년 동안에 속된 말로 뽑아 먹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기록으로 남는 동영상 수업이라서 더 속된 말은 쓸 수가 없다. 어쨌든 그래서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을 예를 들어 한 알에 100원짜리 약이었다면 우리 약은 적어도 한 200원은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바이오스태티스틱스 책들마다 다른 개념으로 막 설명을 해요. 약효가 없는 약인데 약효를 약효가 있다고 채택을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저는 이 설명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200원짜리 약을 이제 이 H1을 채택을 한다는 거는 약을 200원을 주고 기존에 100원으로라도 괜찮았는데 200원짜리 약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H0가 사실이야. H0가 약효가 있는 게 사실이야. 근데 H0를 버렸어. H0를 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아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H0를 버린
버릴까 말까 하는 사실밖에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H0를 버렸어. 어쩔 수 없이 처음 약속대로 방향 때문에 H1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어. 만약에 H0를 못 버렸어. 그러면 H0가 채택되는 수밖에 없어. 이런 기작이거든요. 근데 H0가 사실이야. 즉 지금까지 먹던 약이 약효가 있어. 근데 그 약을 버렸어. 그러면은 공익의 입장에서는 더 비싼 약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너무 좋지. 우리로서는 엄청 좋은 거죠. 여태까지 약이 약효가 있는데 그 약이 약효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약은 버리고 어부지리로 우리 약이 약효가 있다고 채택이 됐으니까 우리로서는 너무 좋고 돈 벌 기회가 되게 많죠. 우리 제약사 입장에서는. 근데 공익 입장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FDA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EMA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KFDA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심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효가 있는 약을 버림으로 해서 더 비싼 약을 먹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1종 오류는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잠깐만. 1종 오류는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나쁜 오류예요. 1종 오류는 공익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오류예요. 우리 임상통계 입장에서는 1종 오류 알파가 벌어지는 것은 최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종 오류 베타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2종 오류 베타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H1이 사실이야. H1이 사실이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H0를 버릴지 말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그 논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희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저한테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채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채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채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걸 채택이 되는 건데 너는 도대체 왜 맨날 말을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맨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H0를 버릴지 말지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H1이 채택이 되는 거는 우리는 결정한 바가 없어요. 그냥 가설검정의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채택을 했을 따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종 오류가 뭔지 한번 봅시다. H0가 뮤는 3이에요. 대 H1이 뮤는 3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H0는 뮤는 3에서 딱 고정적으로 모형이 결정이 되겠죠. 자, H1은 뮤는 3보다 큰 데에서 H1이 딱 결정이 될 거예요. 자, H1이 사실인 구간은 어디예요? 얘 전체가 H1이 사실인 거예요. 얘 전체가. 그래서 H1이 사실이라는 거는 임상통계적으로는 내 약이 약효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내 약이 너무 좋은 약이라는 게 사실이야. 내 약이 약효가 있는데 H0를 기각을 못해. H0를 기각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H0를 얘는 이꼴 H0를 채택하는 거예요. 자, H0를 채택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H1을 버리는 거예요. 이 뜻은 H1이 사실인데 우리는 H1을 버리는 거야. 자, H1은 이 녹색 그 분포에서는 전체가 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만 보기로 했냐면은 요 방향만 보기로 한 거거든요. 요 방향만 버리기로 한 거거든요. 누구랑 얽혀서? H0랑 얽혀서. 자, 그러면은 H0는 왜 버리겠어요? H0에서 진짜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어요. H1은 왜 버리는 거겠어요? H1은 H1에서 되게 안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H1을 버리는 걸 거잖아요. H1이 왜 요렇게 버리는 거죠. 요렇게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베타는 알파는 어디 위에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H1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베타는 어디 위에서 벌어지는 거 말을 잘못했잖아요. 근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알파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H0 위에서. 자,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는 다 똑바로 하고 있죠. 아까 알파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H0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알파거든요. 그러면은 베타는 어디 위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H1 위에서 벌어지는 게 지금 베타거든요.
자, 근데 H1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주장이에요. 연구한 우리의 주장이에요. 우리 바이오스태티션을 누가 고용했어요? 제약사가 고용했죠. 그러면은 H1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제약사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H1이 임상 통계적으로 갖는 의미는 우리 약이 약효가 있는데, 확실히 있는데 그 약효가 없다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지금 2종 오류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종 오류 베타는 누구한테 미치고 팔짝 뛸 오류냐면은 제약사한테 미치고 팔짝 뛸 오류예요. 다시 한번 더, 알파라는 1종 오류는 누구한테 심각한 오류냐면 심사기관한테 심각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베타라는 오류는 임상 통계적으로는 누구한테 심각한 오류냐면은 우리를 고용한 제약회사한테 심각한 오류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 돈은 누가 줘요? 제약회사가 주지. 그러면 우리 바이오스태티션은 뭐를 기준으로 줄이는 거를 해야 되겠어요? 베타를 기준으로 줄이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공익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알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베타를 줄일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임상시험에서는 각 상의 단계마다 심사기관이 주요하게 보는 오류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임상의 단계는 전임상과 이건 이번 학기에 배울 건데 지금 1학기, 2학기가 지금 이렇게 일반 그 스태티스틱스 내용은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독립적인 토픽들로 임상 통계적인 내용을 따로 다루잖아요, 우리 과목이. 그래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표본수 계산 이런 내용은 2학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간만 그냥 소개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전임상과 1상, 2상, 3상의 어떤 코릴레이션은 이번 학기에도 이제 이번 학기 수업 학습 내용이어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전임상이 있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이 있고, 잘 알다시피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파를 미친 듯이 보는 심사기관이 알파를 미친 듯이 보는 상은 3상이에요. 왜냐하면 3상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시판 허가가 나서 그냥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1상, 2상은요, 여기를 통과를 해야 3상을 가는 어떤 3상을 가는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약효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금 표본 조사하는 거라서 사실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상의 경우는 일부 알파를 약간 하고서라도 베타를 더 쳐주는, 그러니까 1- 베타를 더 쳐주는, 검정력을 더 쳐주는 이런 행태를 FDA는 보인다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을 해보면 이제 이 얘기는 흘러가야 되니까 우리가 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알파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다 필요 없고 알파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H0가 사실이야. 근데 H0를 채택을 해. 올바른 확률이죠. 근데 H0가 사실이야. H0를 버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1종 오류고 알파고 유의 수준이고 심사기관이 미친듯이 보는 것이고 우리 임상통계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예요. 자, 그 다음에 H0가 거짓이야. 이 뜻은 H1이 참이라는 거죠. H0가 거짓인데 H0를 채택해. 대개 문제죠. 누구한테? 우리의 스폰서인 제약회사한테. 또 우리한테도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2종 오류고 베타라고 불러요. 근데 H0가 거짓이야. H0가 거짓인데 규모가 거짓인데 H0를 기각했어요. 맞는 판단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1- 베타라고 부르고 검정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얘가 왜 검정력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태티션이 힘을 내서 이거를 키워서, 그러면 우리 스폰서가 제일 원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스폰서는 H1이 거짓인데 H1을 채택을 시키고
싶은 만큼 비윤리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믿읍시다. 자, 그래서 H0가 거짓이면 적어도 H0를 버리는, 즉 우리 약이 약효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 약을 채택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원하는 것은 1-베타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힘을 내서 1-베타를 늘려줘야 되겠어요? 바이오스태티션이 힘을 내서 1-베타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ICH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임상시험 통계는 저는 사실은 어떤 그 전자회사의 그 석사 마치고서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공정에 관계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고 이제 확인해보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p-밸류 계산하고 뭐 이런 통계였기 때문에 이권 관계라기는 좀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아요. 근데 임상시험에서는 규제기관과 그 다음에 제약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완전 정면으로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력을 일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를 다 쓸 수 없어. 왜냐면 규제기관이 너네 진짜 그럴래? 비윤리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임상시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계점이라고 불리는 걸로 알파하고 베타는 지금 맞물려 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선을 기준으로 알파가 여기 있고요, 베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 학부에서 배우는 통계 과목이면 얘가 왜 임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임계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과목이 아닌데 통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이 임상 통계를 개설해 달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서, 이거를 막 굳이 이 임계선이라는 것을 막 이러면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통계책을 찾아보세요. 어쨌든 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크리티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임계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알파는 작고 베타는 되게 크잖아요. 임계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베타를 더 우리가 엄청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알파가 커지면 베타가 작아지고, 알파가 작아지면 베타가 커지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파는 임상통계적으로는 공익에 관계되고, 베타는 임상통계적으로는 저기 누구죠? 그 스폰서의 이익, 즉 제약회사의 이익에 관계되는 그런 그 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파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낮추는, 다른 얘기하면로 하면은 알파를 기준으로 하고 1-베타를 늘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알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알파를 어떻게 잡느냐? 알파 한 10% 잡느냐? 혹은 알파는 한 1% 잡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전자회사 연구소에서는 알파 1% 잡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임상통계에서는 알파를 5% 잡습니다. 근데 그러면 알파 뭐 3% 잡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임상통계에서는 알파를 5%로 잡고요. 다만 임상통계에서는 우리가 단측 검정은 방향을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엄청 좋거든요. 근데 양측 검정은 방향을 이미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임상통계에서는 방향이 너무 확실하더라도, 즉 우리 약은 약효가 더 좋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더라도, 즉 우리 약은 뭐 예를 들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너무 확실하더라도, 방향이 너무 확실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이제 이거는 규제기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너네가 방향이 확실하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양측 검정을 해야 돼. 이게 규제기관의 일방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H0 위에서 알파가 결정이 되는데, 단측 검정이었을 때 H0가 이렇게 있고 H1이 이렇게 있으면 알파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알파 무조건 5%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단측 검정하면 알파 5%를 여기다가 다 몰을 수 있는데, 몰아서 쓸 수 있는데, 규제 기간은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1도 물러섬이 없거든요. 1도 물러섬이 없어서 알파 5%를 양측 검정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2.5%씩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걸 눈물을 머금고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걔가 움직일 방향을 알고 있거든. 방향을 알고 있는데 양측 검정을 하라는 거는 알파를 5%보다 더 작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검정 5%라는 거는 알파 양측 검정 5%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국룰이야. 이게 국룰이라는 건 그 국가에서만 통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룰이에요. 그래서 양측 검정 5%는 글로벌 룰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 조삼모사지 양측 검정 5%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측으로 2.5%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상시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트 스터디라고 1980년대에 나온 어떤 그 스터디에서 나온 그런 걸 뭐라 하지? 경험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 동영상 수업할 때쯤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임상시험에서는, 우리 임상통계에서는 알파를 알파는 뭐 말을 잘못했어요. 알파는 정해져 있어요. 5%로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양측 검정하래. 그러니까 조삼모사지. 양측 검정이니까 양측으로 검정하는 거니까 2.5%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는 정해져 있고 1-베타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 통계학자들의 어떤 그 힘이에요. 그래서 검정력이라고 불러요. 파워. 자, 그런데 그 검정력을 키우는 거는 엄청 쉬운 방법이 있다. 뭐냐면은 H0가 이렇게 생겼고요. H1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딱 봐도 분산이 엄청 크죠. 이때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임계선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 임계선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베타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줄일 수 있잖아. 어떻게 줄여? 많이 뽑으면 분산이 줄어들잖아요. 그거 이피션시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줄여? 많이 뽑으면 이렇게 분산이 줄어요. 그러면 똑같은 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산이 줄니까 꼬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도 줄어들고 베타도 줄어들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화이자야, 아스트라제네카야, 우리가 베링거 인겔하임이야, 이런 빅팜하면 그러면은 표본을 뭐 한 50케이스 안 뽑고 표본을 5만 케이스 글로벌리 뽑으면 그러면은 분산이 줄어들면서 알파도 줄어들고 베타도 줄어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임상 통계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은 약효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신약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표본 수를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보도록 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직 그 약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임상시험을 하는 건데, 따라서 규제기관이 우리가 지금 화이자여서 우리 이 신약 이게 대한민국에서 5만 명한테 먹여보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FDA, 그러니까 KFDA, 그러니까 식약처 심사 과정을 IND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IND에서 걸린 IND도 당연히 안 된다 그럴 거고, 병원 단위에서,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벌어지고 있는 병원 단위에서도 IRB라는 것이 있는데, IRB에서 미쳤어? 그렇게 많은 환자들한테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표본 산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럴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이 줄어들면서, 즉 검정 통계량의 분산이 줄어들면서 알파도 줄고 베타도 주는 이런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뭐 가지 잡고 도랑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스킬을 쓸 수가 없는 아픔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업이 너무 길게 끌어서 이게 P값하고 기각력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일단 끊고,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러면 아까 올린 동영상이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동영상까지 합해서 예를 들어 150분이 됐으면 오늘 수업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 줌 수업에서
잠깐 리뷰를 겸해서 픽업하고 기강력부터 설명을 하고